네, 전문가 토크. 오늘은 대우조선해양 지원 문제로 오정근 교수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미 지난주에 정부에서도 대우조선을 추가 네. 지원하기로 사실상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교수님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지원하는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이번 지원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015년 초에 부실 회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동안에 대우조선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사실상 분식 회계를 하면서 적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2015년 초에 그 적자가 발견되면서 대우조선이 굉장한 부실에 쌓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에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4조 2천억을 지원하는 지원을 것으로 했고. 얘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15년 또 11월에, 그해 11월에 그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해서 또 다시 이제 그 조선업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 결정돼서 또 자금이 또 지원되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체로 보면은 그동안에 이미 지원된 것만 하더라도 4조 2천억에다 한 2조 원이 넘었으니까 한 6, 7조 원 정도 이미 지원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그렇게 지원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는 작년 11월에 조선해양 산업에 대한 그 발전 방안을 네. 또 발표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지금 뭐 그 발표한 지는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지금 현재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자금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자 전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환 연기. 음. 이 세 가지를 합하면 6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지난번에 정부에서 지원할 때도 이것이 마지막이다 혹은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임종용 그 금융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 부분을 인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금 이제 그동안에 본인들이 했던 말을 좀 뒤집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중간에 아까 교수님께서 세 번째 지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비교 대상이 되는 게 물론 이제 규모는 다르지만 한진해운과의 비교도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되는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제 그렇게 부실화됐을 때 어떤 원칙 같은 걸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원칙이라 그러면 만약 그러면 정부에서 할 일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할 일과 이런 걸 이제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뭐 한진호도 마찬가지인데 대우조선 해양이 2015년 초에 부실 문제가 불거졌으면 당장 벌써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선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실 부분을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또 오히려 자금을 더 지원해서 육성을 한다. 이런 방침을 대체로 정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어떤 조선업 그러면 조선업에서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부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 같은 지금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상선 부분에서 범용 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술 상선, LNG 같은 걸 운반한다는 고기술이 필요한 고기술 상선. 또 한 가지는 방위선이라고 그래서 흔히들 이제 특수선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보에 필요한 선박.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해양 플랜트라고 그래서 이제 해양에서 뭐 석유를 수출한다는 이런 거 네 가지 있는데, 이건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어떤 부분은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이제 판단을 해서 그 구조조정을 하는데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실업자는 또 어떻게 또 대책을 세우고 그런 걸 이제 크게 큰 그림을 정부에서 정하고 나면은 그 현장에 집도인은 전문가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산업은행 같은 경우 주채권 은행이라고 하지만 주채권 은행은 사실상 이미 벌써 그런 부실을 유발시키고 있는 담당자예요. 그 부실을 유발시키고 있는 담당자가 다시 그걸 갖다가 집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기업 구조 조정에 관한 민간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회생을 시키고 어떤 부분은 구조 조정을 해야겠다 하는 걸 이제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이 있어서 살려야 할 부분은 오히려 더 자금을 지원하고, 빨리 이제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서 예컨대 이제 범용 상승 같은 거, 중국 범용 상승은 거의 인건비 따먹는 건데 중국보다 워낙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경쟁이 없다. 그럼 그건 빨리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더 부실이 곪기 전에 덜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2015년도에 초에 이제 문제가 발견됐으니까 사실 2015년, 16년간에 걸쳐서 빨리 마무리를 지었어야 돼요. 너무 늦었죠, 네,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서 계속 자금 지원을 지금 그건 지금 한 6, 7조 원이 들어간다가 다시 또 한 6조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왜 문제냐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금 지원을 주로 많이 한 금융기관들, 예컨대 수출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혹은 농협이나 등등 그런 데서 은행들이 부실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은행들이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또다시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재정으로 자원 확충을 또 해줘야 하거든요.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부실을 계속 연명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 지금 당국이 우왕좌왕 지금 뭘 어떻게 원칙을 정해서 해야 할지를 판단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선거를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두 달도 안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도대체가 6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다고 하는 이런 또 조치를 발표했다는 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인력 해고를 수반하는 구조조정을 감히 누가 합니까? 그 지역에 유권자도 있고 대선 후보자들도 예, 그래서 그 주장을 했죠. 살리라는 근데 주장을.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왜 그런 구조조정 안을 발표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완전히 이건 넌센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2년 동안 해오지 않은 그 잘못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4월 달에 만기가 들어오는 4,400억 원의 사채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새로운 금융당국이 들어서서 그 금융당국이 아까 얘기한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산업정책 차원에서 이 조선업 중에서 어떤 부분을 살려야 되느냐 하는 걸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판별하고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금융과 조선산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을 투입해가지고 그 전문가에게 집도를 맡겼어. 그렇게 해야만이 정치적으로 잡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나 산업은행, 주채권은행이 해서 결국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도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당국이 정부당국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여야 간의 정쟁의 불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아예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걸 집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4월 달에 돌아오는 만기만 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선거를 2개월도 안 남긴 이 시점에서 6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구조조정안을 덜컥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심지어는 만약에 사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피플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늘 이거 안 하면 이거 다 날아간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무지 무책임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렇게 1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도 회생이 될까 말까 하는 이 사태를 야기한 정책 당국, 주채권은행, 경영진, 노동조합, 이 네 부문에 대해서 책임 규명이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돈이 10조 원이 넘는 돈이 되고도 책임 규명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얼핏 듣기에는 보도에 의하면은 그런 부실을 야기한 경영진은 퇴직하면서 20억 원이 넘는 퇴직금도 받아갔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서, 그런 경우에 어떤 노동조합에서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책임 규명이 따르면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가능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제
6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걸 하면서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은 뭐 몇십조 원이 50조 원이 넘게 손해를 본다는 한마디로 겁주는 식으로 얘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까 고통분담과 관련해서 사실 수치를 확인해 보면 사실 조선 3사 빅3의 이제 자구 이행률을 보면 대우조선이 자구 이행률이 가장 낮게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실제로 예전에 이제 분식회계 문제가 됐었지만 분식회계로 인해서 임직원들이 이제 과도한 성과급을 잘못된 회계로 인해서 성과급을 한 받지만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수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벌써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은 한마디로 주인이 있는 기업이죠. 주인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자구 노력을 해서 일단 살리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거는 대우해양조선은 오랫동안 주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없었으니까 심지어는 주인이 없다 보니 제일 문제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언제나 관피아나 정피아가 가서 한마디로 뭐 조선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최근에 제가 보도에 의하면은 무슨 고문들매도 10명이 넘게 있으면서 연봉을 뭐 억대 연봉을 받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주인이 없는 기업은 언제나 하나는 관피아나 정피아로 내려가서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좋고 또 한 가지는 주채권은행 경우에도 그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뭐 관전이다 뭐다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채권은행의 인사숨통을 터는 좋은 또 그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노조의 경우에도 또 해고가 일단 안 되니까 좋고 그러면은 누가 경영진이나 주채권은행이나 또 심지어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이나 다들 안 하는 게 구조조정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연명하면서 자리 보존하고 보너스도 받고 이렇게 퇴직금도 받고 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기업의 주인이 없으면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대우조선 해양 문제가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딱 그 단어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약간 이제 그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뿐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이제 대우조선의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수원이나 산업은행도 주인이 없는 국책은행이지만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전부가 다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세계 80위권으로 낙후된 가장 큰 이유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해요. 내 거라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을 트럼프가 테크 서밋에 외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초청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왜 금융에 삼성전자는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금융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도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서 6조 원이 넘는 돈이 제가 또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돈이 투입되는 것은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그 부실 만기 들어온 걸 갚는데 지금 이제 쓰는 건데 실제로 보도된 자료를 보면은 대우조선은 한 달에 운영비만 해도 9천억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1년 운영하면 그것도 벌써 10조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당장 한 6조 원 정도 가지고 뭐 만기 연장하고 출자 전환하고 추가 지원해서 당장 들어오는 빚만 끄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또 운영 자금 때문에 5, 6개월 있으면 또다시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조선 회사를 볼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려는 조선업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수주 불황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가격 하락 뭐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빅3 체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국 만약에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죽여야 한다면 가장 이제 경쟁력이 약하고 이런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보통 예전에도 보면 좀비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오히려 이제 저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기업들까지 좀 어려워지는 경향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보도에 의하면은 네. 지금 문제가 되는 대우조선 해양이 해양 브랜드를 너무 저가로 수주 경쟁 그러니까 지금 한국 업체가 그뿐이 아니고 지금 중동 건설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서 이익을 못 남기고 우리나라 중동에 그렇게 많이 일을 하고 다 지금 건설업체가 존속을 못한 이유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주하면서 한마디로 그냥 그 너무 싸게 출혈 수주죠. 출혈 수주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데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조선 3사도 그런 모양새가 돼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이 너무 해양 플랜트를 너무 싸게 수주하는 바람에 다른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도 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문제가 대우조선해양에 지금 그 공사를 하면 할수록 자꾸 적자가 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내년쯤 중반쯤 되면은 다시 또 구조조정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미 벌써 한 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에 관해서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것에 관해서 응당히 당연히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뭐 마치 그냥 그 일종의 그 국민들을 협박하듯이 말이지. 이거 안 하면은 뭐 50몇 조가 국민이 피해를 볼 거다. 뭐 또 산업자원부는 또 그게 아니다. 이게 잘해도 뭐 17조 원 정도라고 그러고 이게 뭐 정부에서 내서 지금 이게 이건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정확한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선거를 앞두고 아무도 해고 못 시키는 구조조정을 그게 구조조정도 아니죠. 돈만 내란 얘기를 지금 그런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은 한 4,400억 원이 4월 달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문제만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업정책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업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계속 키워 나가야 되고 어떤 부분은 경쟁이 없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3사 체제 중에서 과연 바람직하냐 그러면 3사 체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서로 통폐합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가져가고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뭐 그런 그 좀 산업정책 전체를 바람직한 그런 산업정책 차원에서의 판단이 내려서고 또 그것을 현장 전문가들이 가서 집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부실을 야기시킨 사람 주채권은행이 가서 또 그 부실을 치료한다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을 해야 되고 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흔히들 제가 많이 이제 그동안에 여러 군데서 예를 들었는데 미국의 2008년 미국의 GM 같은 경우에도 바로 GM이 이제 그 부실화 디트로이트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부실화 됐을 때도 그때는 이제 그 부시 정부죠. 부시 정부가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아주 그 구조조정 전문 투자은행과 그다음에 구조조정 전문 로펌 또 회계사, 회계법인 이 세 개의 법인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투입했어요. 투입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뭐냐? 거기서 필요한 경쟁력 있는 부분은 살리하고 경쟁력 없는 부분을 죽여야 되는데 살리할 부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죽이는 부분을 또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해고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만 큰 그림만 정해주고 전문가들이 투입돼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11개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를 오히려 돈을 더 투입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살려가지고 나중에 1년여 만에 다시 재상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투입할 때는 워낙 정부 자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유화가 됐어요. 국유화가 돼서 일단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을 강화할 부분을 강화해가지고 했는데 1년 만에 경쟁력이 회복이 돼서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고 그 빌린 돈들을 다 회수해 주고 이제 성공률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부시 행정부 시작을 했는데 그 마무리는 오바마가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뭐냐면 민간 전문가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거 지금 하면은 이게 지금 이번에 선거 전에 해도 대선에 또 논쟁이 되고 나중에도 또 큰 문제가 되거든요. 정치적인 쟁점이 됩니다. 그럼 정치적인 쟁점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에서는 큰 그림만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하면은 정치적 쟁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국처럼 부시 행정부 시작해서 바로 그 오바마에서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가 디트로이트가 완전히 이제 몰락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되게 잘 되면서 다시 지금 미국의 자동차가 회사가 산업이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번 대우조선 사태에서 이제 핵심은 지원하면 그러면 과연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관료들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지원할 때도 이제 물론 네. 이제 예측을 할 때는 굉장히 장밋빛으로 예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관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관료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관료들을 행정관료라고 합니다. 행정관료는 뭐냐면 전문성은 아니고 자기 전문을 행정한다는 거예요. 관리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컨대 조선을 구조정하면 조선의 전문가들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관료는 뭐라냐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정책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정도 하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해고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매크로한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나머지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큰 문제가 그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것뿐이 아니고 구조조정 문제도 그렇고 가계국제 대책도 그렇고 뭐 환율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들이 답을 내놔도 될까 말까 한 중요한 문제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한마디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해법을 내놓다 보니까 지금 구조조정 문제도 그렇고 뭐 가계부채 대책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모든 대책이 보통 한 10번 이상 내놓았는데도 지금 계속 문제가 악화되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문제거든요. 가지수는 많은데도.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고 이번 이제 구조조정 문제를 계기로 해서 지난번 세월 때도 그런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느냐? 한마디로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없다 이거. 그걸 현장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은 안 되는 거죠. 보면 계속 이제 구조조정 문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구조조정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예외 없이 논의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뭐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들이 항상 이제 맞물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아까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 이제 국책은행이 과연 지금 존재해야 되느냐는 것부터 검토를 해봐야 이제 돼요.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문제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좀 논의가 되어야 할 이번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그럼. 아니면 동시에는 국책은행 문제를 꼭 이제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요. 지금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벌써부터 이제 그 문제가 제기돼서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지난 정권 때 나온 것 중 하나가 산업은행을 일단 민영화시키고 네.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일부 정책 기능은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니까 또 산업은행이 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통합을 했는데 좋죠. 통합하면서 정책금융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생겼던 인력은 그대로 다시 두 개 다 합하니까 사람만 더 등치만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미 산업은행이 하고 있는 정책금융의 기능이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중후장대형 산업을 키워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필요했었고 수출은행은 아직까지도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수출 보증이 있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만드는 중후장대형 산업들을 주로 이제 근데 이제 뭐 중진국이나 후진국에 많이 이제 팔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력으로 돈을 빌려서 그걸 이제 사업을 하기 좀 어렵죠. 우리 근데 배를 사가지고 하는 그 회사나 국가에서 그걸 한 30년 정도에 근데 갚도록 하는 그런 금융을 하는 게 이제 수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원의 기능은 좀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산업은행 기능은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민간 금융기관이 민간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산업이 앞으로 잘 될지 그 기업이 잘 될지 하는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걸 지금 엄청나게 앉아가지고 계속 부실만 양산시키는 한마디로 산업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조직만 비대해져서 관료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본을 확충해줘야 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빠르면 빨리 이걸 중단시킬수록 좋은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앞으로 잃어버릴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럴 좀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왜 안 될까?
산업은행을 하나 예컨대 뭐 완전히 민영화시킨다 하면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제는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데 어딘가 기획재정부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낙하산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좀 벗어나서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그냥 조단위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런 차원을 좀 벗어나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좀 문제를 생각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정훈 교수님하고 대우조선 해양용 사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